inattentive 타입이 있습니다. 집중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저는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조용히 있는 편이고요. 근데 상상합니다, 머릿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ADHD hyperactive impulsive 타입은 과잉행 동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ADHD가 없으세요. 있으셨으면 벌써 일어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겁니다. 그 사이에. ADHD combined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딱 이제 ADHD. 근데 지금 최 박사님 인터넷에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네. 앉으신 분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네, ADHD의 모습은 많은 경우 성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영상이나 그런 노이즈들이 하루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참 힘듭니다. 기분이 자주 다운되어 있거나 화를 자주 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한다는 급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물론 self-esteem,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머리를 다친 사람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사람이 증상이 ADHD를 가진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두엽의 발달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ADHD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직도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뇌에 관해서, 뇌 발달에 관해서는 많은 이제 아직도 많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보이는 것은 어머님이 자녀를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시면 가만히 얘기해 보면 아버님이 ADHD가 있으세요. 많이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신 중에 흡연이나 알코올 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원인, ADHD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 많이 먹으면 ADHD 걸린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면 컨펌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식품 첨가제, 음식 알레르기, 과다한 TV 시청, 비디오 게임, 가정 환경의 문제, 학교에서 있는 문제 때문에 ADHD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컨펌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ADHD를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전문가 오피스로 이제 가시게 되면, 클리닉을 가시게 되면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받습니다. 전반적인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진단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레코멘데이션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어떤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느냐? 가정 환경과 가족 경력, 언어 발달 사항, 그리고 특히 이제 미주 한인들은, 한국인들은 언제 이민을 했느냐, 외국어 때문에 혹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간질이 있는지, 수면 장애, 중이염이 만성적으로 크로닉하게 있는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또는 시각, 청각에 문제가 있는지, 발달 사항을 봅니다. 태교의 문제, 언어, 행동상의 발달 사항에 어떤 이상이나 아니면 어떤 자라올 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특히 이제 어떤 애착 관계 형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성격 형성과 대인 관계 상을 봅니다. 그래서 성격의 형성을 보고요, 사회성, 어떤 자각의 수준이라든지 성숙도를 보게 됩니다. 행동의 문제, 행동 조절의 문제, 분노 조절, 기피증,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검사하게 됩니다. 많이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학교
학교의 정보, 학습 장애인과 ADHD인가, 부모님과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 인터뷰를 하고요. 성적과 테스트 기록도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는 일단 부모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임상 인터뷰를 학생과 하게 되고요. 집중력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학교 수업도 관찰을 하고 선생님과 인터뷰도 하고 인지 능력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IQ 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행동 장애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라는 중에 학생을 관찰하게 됩니다. 학습 능력 그리고 기억력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verbal, visual 그리고 운동 능력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시각 전달 체계라든지 청각 전달 체계도 하게 됩니다. 진단에 필요한 검사는 인지능력 검사, 언어, 비언어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검사, 독해, 작문, 수학, 사회성 감정 조절 검사, 그것은 인터뷰, 그리고 투사적 검사, 물론 월샷 같은 건 월샷이 아닙니다. 월샷 같은 검사도 하게 되고, 아니면 objective test, 객관적인 심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면서 그 진단에 이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진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같이 이제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얼마나 치료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좀 컨트로버시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일단은 리스트를 했습니다. ADHD의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CDC 아틀란타에 있는 그 CDC에서 이제 예전에 발표했던 리스트인데 아마 굉장히 많은 반발 때문에 아마 지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일단 보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굉장히 많은 심리학 박사들이 바이오 피드백의 치료 능력을, ADHD 치료 능력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는 바이오 피드백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Restricted diets, 음식 조절을 함으로써 ADHD 치료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천적인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Allergy treatment, megavitamins, chiropractic adjustments, eye training, special classes. 이게 다 사실은 ADHD의 어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트라이를 해보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ADHD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교정 치료가 있고요. 양육을 통한 훈련 치료가 있습니다. 학교의 협조를 통한 치료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약물 치료부터 일단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ADHD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성 성분이 있는 약물들이 있고요. 또 비각성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레도돈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서다, 에드로 그런 약, 또 메타베 이런 약들이 ADHD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런 약들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각성 성분의 약은 뭐 스트라테라, 인튜닛, 캐베이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왜 각성 성분의 약이 각성을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벌써 하이퍼되어 있는 아이들이 띄워주면은 왜 이게 도움이 될까요? 뇌는 신기하게도 좀 막 이렇게 하이퍼되어 있는 이런 뇌를
각성제를 넣어주면 뇌가 확 캄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가라앉아지고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를 합당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책을 세워놓는 이 거리를 책 거리를 4개, 5개를 놓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막 보기도 하고요. 공부를 앉아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10초 이상 attention sustain 하기도 힘들고요. 어떤 때는 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귀에다 꽂고 그게 공부가 되냐.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자극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어떤 때는 조금 더 집중하기가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성 이 약이 있는 자극에서 더 올려주면서 뇌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행동교정치료. 약물 치료는 일단은 임상심리학과 치료들은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먼저 다 노력을 해보고 약물 치료는 나중에 해봐라 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동교정 치료는 비헤이비어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2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havioral Parenting, Parent Training, BPT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긍정적인 훈련 방법을 배우고 적용시켜서 자녀의 증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ADHD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피부가 많이들 안 좋습니다. 피로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강압적인 관계로 안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될 걸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이제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앞에서 누워서 땡깡을 부리는 아이, 이 모습을 바꿔주는 이 스타일이 이제 행동 양육 훈련, 이건 제가 번역을 마음대로 했는데요. Behavioral Parent Train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ehavioral Classroom Management입니다. BCM이라고 하고요. 행동 수업 관리인데요. 이것은 뭐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테라피스트와 그리고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과 같이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과 벌을 통해서 선생님 훈련을 시킵니다. 토큰 시스템이나 타임아웃 그리고 이제 리포트 카드를 선생님이 매일 자녀한테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커뮤니케이션합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은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Triple P라고 합니다. Positive Parenting Program 그리고 Incredible Years Parenting Program 그리고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New Forced Parenting Program. 이 안에 전문가들 많으신데 이 안에서 들어본 그 혹시 프로그램 있으세요? Positive parent. Positive Parenting Triple P 있죠? Parent-child. 저는 Incredible Years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부모 양육을 통한 변화의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생활 속에서 어떤 그 틀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 하나는 기상 시간 그리고 취침 시간, 규칙적인 스케줄이 그리고 사실은 가능하면 식사 시간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방, 옷, 장난감 모두 항상 같은 곳에 좀 정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환경을
TV와 컴퓨터가 좀 꺼져 있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옷, 음식, 장난감 등 너무 많은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반경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옷장에서 옷을 하나 골라와가 아니라 파란 셔츠하고 하늘색 셔츠 2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장난감은 너 여기 이 아이에 있는 아무거나 골라서 사라가 아니라 이거랑 이거랑 괜찮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좀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DHD가 되면 착한 아이들은 수동적이 됩니다. 조금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좀 그런 아이들은 맞서 싸우고요. 근데 이 착한 아이들을 부모님이 평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키워줘야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주 있을 수 있는 긴장 피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간단하고 명료한 어떤 지시사항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엄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기해봐.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는 얘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을 하겠지. 그렇게 하겠지만 이 아이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그런 자극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고 혼을 내키시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 신발 아까 벗었으면 이쪽 자리에다 두는 거 알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버리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것을 갖고 얘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볼까 생각을 하게 할까 계속 푸시하는 것은 사실은 틀에 습관적으로 해서 가르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벌보다 이제 여기서 때리시는 건 없으시겠지만 소리를 지르고 벌을 주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상을 중심으로 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할 때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할 때마다 그것을 그 노력을 이해를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상으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벌로 이제 변화를 그때그때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셀프 에스팀이라든지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은 그리고 이제 퍼맨한 변화는 주질 않습니다. 벌로 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벌을 줄 때는 효과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벌을 주시는 방법을 배우시려면 좀 이따 남아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어떤 벌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쭤봤어요. 그러면 상을 많이 주고 벌을 적게 주라고 하면 비율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아이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비율을 어떻게 하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9대1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정도로 벌을 적게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벌을 주실 때는 효과적으로 그때 거기에 맞는 그리고 아이가 항상 생각하기에 페어하다 이렇게 벌을 받아도 사실은 받을만하다. 벌 받을 짓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벌을 받으면 안 되겠다. 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벌을 안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특히 어텐션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기타 활동을 통해서 장점을 찾아주고 특기를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나 미술, 음악 등 잘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도 살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이 학교에 선생님